우리 한국사는 좀 빡세게 나가면 다음 주에 진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사는 오늘 끝나고. 왜 이렇게 진도 빨리 끝나지? 자, 한국사를 얘들아 볼 건데 일단은 51쪽을 펴시고 51쪽 펴고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20년대 민족운동만 살짝 복습을 해보자. 1920년대 민족운동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갈래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왜냐면 일본이 무슨 통치했기 때문에 20년대 문화 통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독립운동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장투쟁이 있고 무장투쟁도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모습도 있었고 개별적인 의열투쟁도 있었지.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것이 실력 양성운동이라는 게 있고 학생운동이 있고 민족유일당 운동이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도 언급은 될 거야. 근데 오늘 농민노동까지 나갈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하고서 끝낸 거잖아. 우리 무장투쟁 얘들아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맨 처음에 홍범도 장군이 이겼던 전투가 뭐였지?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이겼던 홍범도 장군의 군대는? 군대 이름을 외워야 돼.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작했던 사건. 훈춘 사건. 훈춘 사건이 이제 마적대를 매수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었고 요걸 빌미로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다가 청산리에서 일본이 지잖아. 그 청산리 대첩에서 싸웠던 장군은? 김좌진 장군. 김좌진 장군의 군대는? 북로군정서. 북로군정서만 싸웠어? 독립군 연합부대가 싸우는데 거기에는 홍범도 장군도 같이 껴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간도 지역의 한국인을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해서 일으킨 사건이 간도 참변이었고 간도 참변을 겪은 우리 독립군이 도망을 일단 가잖아. 도망이라고 하면 일본 후퇴죠. 어디로 가냐면 밀산에서 집결하지. 그 밀산에서 집결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독립운동가들끼리 어떤 군대를 만들어?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 홍범도에 대한독립군의 단을 붙이면 돼.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거기 총재는 누구? 서일. 요거 알아야 돼. 요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알아야 돼. 그리고서 그 서일을 중심으로 한 대한독립군단이 소련으로 가면은 레닌이 도와준다 그랬다 이러면서 자유시로 갔다가 거기서 참변을 겪은 것이 자유시 참변이잖아.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막 뉴스 기사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클 것 같아. 올해 수능에 이거 나오지 않을까? 아 수능에서는 안 나오나? 어쨌든 너무 직접적이다. 자 그리고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은 독립군이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몇 개의 정부를 세워? 3부를 세우죠. 3부 이름 외웠어 얘들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얘네는 민정조직이면서 군정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군사기능도 하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 민정의 역할도 한다라고 했었지. 근데 이 돌아온 3부 만주 독립군들을 갖다가 일본이 탄압하기 위해서 만주 군벌하고 뭐를 체결해?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죠. 얘들아 미스야 협정 몇 년이라고? 1925년. 뭐랑 같은 해? 국내에서 치안유지법이랑 같은 해. 그래서 1925년이라는 연도가 중요했었고 미스야 협정으로 탄압을 받던 우리 독립군들은 3부를 갖다 통합을 하는데 통합이 하나로 되지는 못하고 두 개로 통합된다라고 했었죠. 북만주의 뭐? 혁신, 의회, 남만주의 국민부. 내가 제일 어렵다고 했던 마지막 소단원 3-6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야. 그래서 얘랑 나중에 연결되는 내용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의열투쟁했던 단체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20년대 활동했고 하나는 30년대 활동을 했죠. 20년대 활동한 단체는 의열단. 만든 사람 누구? 김원봉, 윤세주 이런 사람들이 만주에서 만들었지. 이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니고 딱 무정부주의였고 당연히 비밀 결사였는데 특히 신채호가 쓴 이 글을 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대. 글의 제목은?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선언이야. 조선혁명선언에서는 누가 직접 이 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했어? 민중이 직접 나서야 돼. 민중이 직접 나서야 되고 그 투쟁의 방식은 뭐여야 돼? 폭력이어야 돼. 일본이 폭력을 쓰니까 우리도 폭력을 대응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의열단 활동 중에서 얘들아 뭐 이번 주 테스트는 내가 3명 냈거든. 중요하다고 했던 3명만 냈어.
동양 척시 주식회사에 폭탄 던진 사람. 나석주.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진 사람. 지난주에 내가 엄청난 스토리를 풀어줬잖아. 김상옥. 그리고 조선 충덕부 건물에 폭탄 던진 김익상. 이렇게 세 명이 제일 중요하고, 기타 예자 개별 투쟁에서 이제 60대로서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라든가, 여성으로서 의료 투쟁에 나섰던 남자연. 그리고 너네 학교 은근 여성 독립운동가 문제 많이 내요. 대놓고 여성 독립운동가 막 모아서 내는 문제가 있어. 대체로 답은 유관순. 그리고 대만에서 일본 천황의 장인에게 독거물을 찔러서 죽인 사람은 조명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많은 보기 문제 있잖아. 이음까지 주는. 거기에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외워야 돼. 그리고 30년대 활동했던 의열 투쟁 단체는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왜 만들어서 김구가?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러넣기 위해서, 뭐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활동했던 사람은 딱 2명이 있어.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진 게 누구? 이봉창. 그 이봉창의 의거를 어쨌든 실패했잖아. 그거를 상하이 한 신문사가 아쉽다라고 쓴 걸 핑계 삼아서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했지. 그걸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데, 그 상하이 사변을 축하하는 기념식 장에서 폭탄을 던진 게 윤봉길이고, 윤봉길은 상하이 무슨 공원에서? 홍커우 공원에서. 홍커우라고 해도 되고 얘들아 훔커우라고 해도 돼. 둘 다 중국식 발음이라서 그냥 상관없어요. 그리고 윤봉길의 의거를 보고서 임시정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앞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주겠다고 선언하게 됐지. 그게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동해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동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가 또 마지막 소단원의 임시정부 나올 거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20년대 민족운동이고, 국외적, 대체로 국외. 뭐 폭탄을 던진 활동은 국내에서 했지만 어쨌든 얘네는 국외라고 봤었을 때, 국내에서는 무장투쟁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족운동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오늘 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기 전에 내가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홍범도 장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사회주의라는 사상 때문이었잖아. 사회주의는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왜냐면 1차 대전 중에 사회주의 정부가 소련에서 들어서게 되고, 그러고 나서 1차 대전 끝나고 우리가 3.1운동을 하잖아. 3.1운동 이후에 일제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책 같은 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20년대가 사회주의가 들어왔던 가장 피크였던 시기였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때 사회주의는 레닌식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정말로 뭐 약소민족, 약소민에 대한 그런 어떤 평등 같은 걸 추구하는 그런 가장 전성기 시절의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서 요 사회주의 얘들아 원래 반대말이 뭐게? 우리 통사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통사는 두 명밖에 없고 지난주에 경제할 때도 했는데,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경제에서는 자본주의고 정치에서는 원래 자유주의가 정반대말이야. 자유주의. 그래서 일단 사회주의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고, 러시아가 떠오르고, 자유주의 하면 누가 떠오르는 거야? 미국이 떠오르는 거야. 미국은 자유가 거의 목숨만큼 중요한 나라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반대인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가 없어. 왜냐면 일제강점기여서 자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반대말로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쓸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사회주의랑 민족주의 이렇게 나눠서 독립운동을 볼 건데, 둘은 사고 방식이 일단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둘 다 일단 공통으로 원하는 건 뭐게? 민족의 해방이죠. 해방. 민족 해방을 원해. 근데 그러면서 플러스로 사회주의는 이건 빈부격차 같은 게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봤거든. 그래서 노동자, 특히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농민이 많으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어. 그런 거를 계급해방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주라는 계급이 있고 일반 소농민이라는 계급이 있을 때 이 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를 만들면 계급을 해방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민족주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경제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라고 치면
불평등이라든가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이쪽 계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체가 다 비등비등하게 사는 것보다는 소수의 대기업, 소수의 지식인이 되게 잘 나가는 게 오히려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고 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빈부격차를 좀 인정하는 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어. 왜냐면 둘 다 독립운동가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그냥 생각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볼 거지 뭐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누가 더 좋다는 있겠지만 옳다 그르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볼 내용들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요 실력 양성 운동, 지금 몇 페이지라고 했지 내가? 51페이지에 있는 실력 양성 운동이 바로 민족주의 쪽에서 일으켰던 운동들이야. 그래서 거기 큰 2번에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민족주의가 있다. 요 페이지는 전부 다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독립의 방법이라고 보는 게 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든 뭐 어떤 방식으로 민족운동을 하든 간에 기술이든 자본이든 모든 측면에서 일본보다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실력 자체를 키워서 뭔가 비등비등한 힘을 갖고 싸울 수가 있을 때에야 독립투쟁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실력부터 키우자 이렇게 보는 거야. 네가 보통 이렇게도 얘기를 해. 선 실력 양성. 먼저 실력을 키우고 후독립이 가능하다. 후독립.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순위가 실력 양성에 있는 거지. 여기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세우고 지식인을 키우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는 게 있어. 그 운동을 두 개를 볼 건데 일단 자본을 키우자고 하는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이고 지식인을 키우자라고 하는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야. 엄청 쉬워 여기는.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외워주면 끝나요. 물산장려운동. 얘들아 1920년대의 회사령이 어떻게 되지? 폐지되지. 폐지되면 회사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 돼.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그래서 한국인의 기업이 많이 생겨났지만 뭐가 문제였어? 일본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일본 상품에 대한 뭐가 폐지돼? 관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기업은 더더욱 힘들어졌다고 했잖아. 그게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이야. 거기 배경 보시면 회사령 철폐 그리고 관세 폐지 요거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한국인 회사가 꽤 많이 생겨나서 거기 보시면 경성방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삼남은행 같은 게 세워졌다고 하는데 우리 이 경성방직 정도는 이름 좀 봐두면 괜찮을 것 같아. 막 내가 테스트에 낼 정도로 중요한 이름은 아닌데요. 그 경성방직, 그러니까 이런 면티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경성방직의 회장, 사장 이름이 김성수라는 사람이었어. 김성수는 조금 이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줄게. 그냥 김성수는 교과서에 한 번은 언급되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 물산장려운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명칭만 봐도 느낌이 오겠지만 국산품 애용 운동인 거지. 일본 물건이 기술도 좋고 해가지고 품질 좋고 관세 없으니까 저렴하게 들어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나라를 위한다면 이왕이면 국산품을 써주자라고 하는 운동인 거야. 요거 시작한 지역 외우셔야 돼요. 평양에서 시작했고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요것만 외워주세요. 평양에서 시작했고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다. 그리고서 전국으로 확산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국산품 애용운동을 펼치는 거야. 구호 같은 게 있거든. 구호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구호가 어떤 거 있냐면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구호 같은 게 널리 퍼지면서 국산품 애용 운동이 엄청나게 널리 퍼지게 되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에서도 광고를 막 해주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일단 굉장히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잘
그 실행이 되다가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우리 얘들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마스크 대란 기억나니? 마스크 가격이 엄청 비싸졌잖아. 사실 쌤 그때 진짜 비싸게 주고 산 마스크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억울해. 나는 그때 뭘 느꼈냐면 나는 주식이라든가 코인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제일 비쌀 때 엄청 사고 쌀 때는 막 이거 아까워서 못 사고 뭔지 알지? 그래서 막 아직도 안에 막 처박혀 있어서 황사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그런 것처럼 마스크 대란이 뭐야?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사주니까 마스크 품질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리는 거잖아. 요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야. 한국 기업들이 품질은 그대로인데 한국인들 자꾸 사주니까 가격을 막 올려. 그런 몇몇 기업의 그런 행태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 걸 보면서 누가 이걸 비판을 하냐면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합니다. 얘들아 명품백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야? 프라다? 혹시 프라다 가방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 정도 하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 500만 원. 자, 프라다 가방이 500만 원이야. 프라다는 프랑스 건가요? 이탈리아 건가요? 모르겠네.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 거겠죠. 국산품은 아니야, 그치? 근데 국산품 예를 들면 뭐 무신사 이런 데 파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다라고 해보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예를 들면 얘는 한 15만 원이면 사. 근데 요 프라다가 500만 원이 아니라 관세가 안 붙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들어와서 한 100만 원이었다고 약간 억지 붙여서 써보면 15만 원 주고 국내 걸 살까 아니면은 돈을 정말 한 몇 달만 더 모아서 프라다를 살까라고 했을 때 얘는 접근성이 지금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국산품에 애용운동하면서 프라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질이 좋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얼마나 질이 좋은지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30만 원으로 올렸다가 45만 원으로 올렸다고 막 이러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이걸 보고서 사회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이라도 쳐봐. 일반 평범한 서민들 그냥 한 달에 월백 200, 300 정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얘를 갖다가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얘는 진짜 큰맘 먹고 한번 사거나 말거나고 그동안 이거를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편의점 가서 사듯이 쇼핑한 건 누구야? 부자들이야. 부자들이나 이거를 갖다가 사는 거지 애초에 우리 서민들은 이거를 접근을 못한단 말이야. 애초에 우리 서민들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를 원래 사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포장해가지고 마치 애국적인 척 꾸며가면서 네가 진정한 한국인이면 이거 사야지라고 해가지고 필요도 없는 걸 사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농민들 서민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애국을 하고 있었어. 그럼 니네야말로 이걸 사지 말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니네가 가방 가격 올려가지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부자가 되면 이걸 사면 되는 거야. 너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쌤 되게 많이 봤는데?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 막 티셔츠 하나 2만 원, 3만 원짜리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어느 순간 막 엄청난 명품을 막 들고 이렇게 찍는 거 그런 모습들을 내가 좀 많이 봤어. 그래서 보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사회주의자의 비판이었고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래 이제 사료를 한번 볼게요. 사료에서 자료 2번에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 걔가 사회주의자들 쓴 얘기야.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 바로 안에. 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읽어보자 얘들아.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들에게는 이미 새삼스럽게 물산 장려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 장려 계급이다. 아까 얘기한 거. 애초에 노동자들은 비싼 일본 물건을 건드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거야. 실상 저들 자본가 중산 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적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착취되고 있는 경제적 정복관계의 엄연한 사실이 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라는 어쩌고저쩌고에다 말이 어렵잖아. 여기서도 밑줄 칠게요. 세 번째 줄. 민족적이라는 미사역으로서 동족 안에 있는 착취, 피착취에 상반하는 양극단 계급적 의식을 은폐해버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한 일본인이 한국인을 착취하지. 그래서 이것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럼 같은 한국인들끼리 무조건 사이가 좋을까? 아니지. 노동자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갖다가 월급 똑바로 안 주고 힘들게 괴롭히고 있고 지주들은 소장농한테 소장료를 뜯어가고 있는데 왜 이거는 못 본 척하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니네 물건을 사달라고 이 가난한 애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니?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겁니다.
애국적 민족적이라는 미사역으로 동족 안에 우리 민족 안에도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있는데 그걸 은폐해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리하여 저들은 민족적, 애국적하는 감상적 미사로서 눈물을 흘리며 저들과 이해가 전혀 상반한 노동계급의 후원을 갈구하는 것이다. 지금 누구 주머니 털어가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에요. 실제로 요 김성수 있잖아요, 얘들아. 경성방직의 사장이었던 김성수는 원래도 좀 부자이기는 했는데요. 요 물산 장려운동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됐어. 얼마나 부자였냐면 김성수네 집이 충청도 어디 있었다고 하는데 요때는 뭐 서울 중심 부가가 아니니까 김성수네 집 대문을 들어가서 현관문까지 가려면 자전거를 30분을 타야 돼. 대문을 들어가서 현관문 열고 엄마 나 왔어 할 때까지 30분을 자전거를 타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부유했던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부유한 놈이 우리 민족의 어떤 노동자 국민들에게 뭐 기부는 하지 못할 망정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자가 좀 뭐 팩폭을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 정도 딱 봐주시면 되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볼게요. 밀립대학. 밀립이 무슨 뜻이게? 민간에서 세운 거야. 지금은 좀 사립대학인 거죠. 사립대학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야. 일본이 문화통치 시기에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한다 쳐도 한국인을 위한 대학은 절대 세워주질 않았어. 그래서 그 대학을 갖다가 그럼 우리가 돈 모아서 세우자라고 하는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주도했던 지역은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요. 사람 이름은 이상재가 주도를 했어.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이고 대학을 세울 땐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금운동을 주로 합니다. 여기 구호 엄청 시험 잘 나와요. 구호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하면 얼마가 모이는 거지? 1,000만 원이 모이는 거잖아. 요때 1,000만 원은 진짜 큰 돈이죠. 요때는 뭐 국밥 한 그릇이 3원 막 이럴 때니까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국밥 한 그릇이 3원이면은 1원씩 모으면 이거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민족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금운동이 잘 되다가 중간에 2023년, 2024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수해가 일어.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내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얼마 전에 봤어. 내가 심야괴담에 보면서 봤는데 맨날 괴담 본다 했잖아. 심야괴담을 보는데 당산이지. 당산 어딘지 알지 얘들아? 거기 당산이 이름이 왜 당산인지 알아? 그 신을 모시는 큰 나무가 있어서 거기가 당산 마을이야. 원래 당산은 무당할 때 그 당자여가지고 원래 그 무속에서 쓰는 용어인데 거기에 특별히 당산이라는 지명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이 23년, 24년에 미친 듯한 홍수랑 태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되게 많이 죽었는데 그 당산나무 밑에 간 사람들만 살았대. 그래서 그 나무가 엄청 몇백 년, 700년 됐다 그랬나? 하여간 그래서 그 나무 중심으로 그 마을의 이름이 당산이 됐다는 왜 이게 나왔지? 수해! 2023년, 24년에 수해가 엄청나게 2000이 아니라 1923년에 수해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모금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아까 말했듯이 당산나무 밑에 들어간 사람 빼고는 다 돌아가셨으면 어느 정신으로 돈을 내겠어, 그렇지? 그래서 모금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연히 일본도 탄압을 심하게 한 거야. 그런데 이때는 문화통치 시기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을 시켜주겠다 해놓고서 이걸 탄압한 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국제적으로 또 소문이 날까봐 우리를 회유하기 위한 대학을 하나 세워주죠. 그렇게 해서 세워준 대학의 이름이 경성제국대학. 혹시 경성제국대학 오늘날에 어떤 학교인지 들어봤어? 오늘날의 서울대라고 하죠. 경성이 서울이고 제국대가 이제 국립대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가 1923년에 개교했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 일본 총독부에서 세워준 거라는 오명을 안고 가는 거라서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냥 개교 연도 자체를 그냥 뒤로 해서 1951년인가? 그때가 종합대학으로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해여가지고 그냥 그때로 아예 역사를 짧게 하더라도 하고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서울대생이 아니어서 모르겠네. 자, 넘어갑시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사료는 어렵지 않고요. 자료 3번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대학의 설립을 빼고는 다른 길이 없도다. 이렇게 대놓고 대학 설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나오면 그냥 밀립대학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52쪽으로 넘어가 보면 문맥 터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얘가 실력 양성 운동에 해당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배웠던 물산장려랑 밀립대학 설립이랑 얘는 약간 성격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물산장려하고 밀립대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수의 기업이 돈을 되게 잘 벌고 소수의 지식인이 엄청난 교육을 받으면 민족을 이끌어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었어.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아니 소수의 지식인이 아무리 잘 나갔자 대다수 민중이 기업 니은 지급도 모르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보는 거야. 그냥 자기 여기 맨 앞에 이렇게. 그래서 이 문맥 퇴치 운동은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지금 농민의 한 90% 이상이 문맥이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먼저 글을 읽히자. 그래야 그때가 돼야 이 지식인들이 민중을 끌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52쪽 펴시면 되고요. 문맥 퇴치 운동은 두 개가 있어요. 문자 보급 운동과 드나로드 둘 중에는 드나로드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가 주도를 했어. 우리가 배웠던 그 20년대 한글 신문들하고 매치를 시키셔야 돼요. 조선일보가 주도를 했고 이름 그대로 한글을 보급하는 게 이 운동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 문자 보급 운동에서 나왔던 구호가 너네가 많이 들어봤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한글을 보급하려고 한 거야. 드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주도를 하는데 드나로드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에서 썼던 말이야.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에서 들었을걸 여기? 자, 드나로드 이렇게 쓴대. 뜻은 민중 속으로. 우리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야. 혹시 그 상록수라는 소설을 배운 적 있나요? 요 시기에 쓰인 소설인데 심순이 쓴 아마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울 일이 분명 있을 거야. 수능에도 꽤 잘 나오는 문학 작품이거든. 그게 딱 요 내용이야. 그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나름 좀 이제 있는 집안 자제들이 지방에 방학이 되면 내려가잖아. 내려갔을 때 그냥 방학 동안 노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이제 농민들 불러다가 한글 가르쳐주고 막 밤에 몰래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소설입니다. 이 드나로드 운동의 구호는 뭐 다 함께 뭐 드나로드 이게 그냥 나오면 돼요. 드나로드 요게 들어가면 그냥 드나로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날개당 드나로드 운동 포스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글씨 적혀있지? 그게 드나로드.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면 실력 양성 운동이고 아까 말했듯이 민족주의들이 일으킨 운동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약간 사회주의 느낌이 나긴 나지만 그래도 민족주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근데 얘들아 내가 거기 교재에다가 안 넣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넣을게. 내가 교과서 순서대로 넣은 거라서 빠졌거든. 이 민족주의에는 맹점이 하나가 있어. 어떤 맹점이 있냐면 봐봐. 아까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실력을 키우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식민지배를 받는 게 당연해. 나는 패배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되게 위험한 사상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민족주의 내부에서 친일파가 꽤 많이 나와. 민족주의의 한 절반은 친일파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사회주의가 이때 이미지가 좋았다고 했잖아. 사회주의는 변절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민족주의는 변절자가 많은 거야. 왜냐면 사상 자체가 이런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 키워지면 이러니까 나라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친일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 여백에다가 써보시면 자치운동이라고 불러요. 참정권 운동이라고도 부르고요. 어차피 뒤에서 나올 애들이니까. 얘네만 친일파, 여기 나머지 다 친일파 아니고. 자치가 무슨 뜻이에요? 자치? 스스로 통치한다. 지방자치제도 할 때 그 자치야. 그 얘들아 제주도가 풀 네임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거 아니?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엄청 큰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뭔가 이것저것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옛날에 뭐 난민 받아들이는 문제도 제주도는 지금 난민이 허용이 돼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하고 달라 입장이. 그러면 제주도는 알아서 스스로 통치하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지. 대한민국이잖아, 그치? 만약에 저기 영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뛰고 있자 주장이잖아. 그럼 손흥민이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아 우리 대한민국이 너희들에게 자치권을 줄게 라고 하면 영국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빡큐 막 이러지 않을까? 니네가 뭔데 이러지 않겠어, 그치? 사실은 자치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들이 주장했던 자치운동은 뭐냐? 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인 걸 부정할 순 없어. 근데 너네가 자꾸 막 민족운동하고 막 한국 뭐 독립군 만들어서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일본의 심기를 거슬려서 한국인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잖니. 일본의 비위를 잘 맞춰서 걔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자치권을 얻으면 그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자치운동은 일본의 이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민족운동을 하고 그러면 일본이 언젠가 우리에게 자치의 기회를 줄 테니 참정권을 줄 테니 그때 가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을 도모해보자 라고 하는 주장이야. 말이 될까?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말이 잘 통하는 애들이었으면 애초에 식민지까지 안 갔겠지, 그치? 그래서 요 자치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은 요게 지금 20년대잖아요? 30년대, 40년대 가면 다 100% 친일파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냥 친일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표적인 인물 이광수. 무정 쓴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이광수의 무정? 이 사람 국문학계에서는 거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야. 글을 너무 잘 쓴대. 그리고 최진은 변호사였고요. 뭐 너네 진명여학교 선배들 중에서 선배라고 하기 좀 그런데 나혜석이라고 들어봤니? 그 나혜석이 유부녀인 상태로 유럽에 여행을 떠났다가 남편이 일하는 사이에 몰래 바람을 피거든요. 그 바람의 상대자가 최린이었어. 친일파고요. 쌤은 나혜석은 좋아하는데 최린은 싫어요. 그리고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이상한 시를 쓴 사람이고 사실은 이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3.1운동에서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었어. 태화관에서 민족대표가 읽었다. 친일파예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경상방직의 김성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민족주의는 이렇게 친일파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이따가 할 내용이 이해가 될 거고. 넘어가서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유일당운동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건 교과서 순서여서 얘 말고요. 53쪽 넘어가서 학생운동 먼저 볼게요. 53쪽이 학생운동. 3.1운동 주도 세력 누구랑 누구였어? 학생들과 종교 세력이었지. 특히 그 학생들 10대 학생들이라 하면 조선시대에는 애잖아, 애.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뭔가 사회운동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어른들이 어디 어린 놈이 막 이런 시대였어. 근데 3.1운동에서 유관순 같은 그런 10대 학생들이 뭔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제 우리도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돼. 그래서 20년대에 학생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때 학생운동은 엄청난 엄청나게 무서운 비밀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거든. 바로 독서회였어. 책을 읽습니다. 어떤 책을 읽냐면 몰래 모여서 사회주의 책 같은 거 읽는 거야. 아까 그때도 말했지만 사회주의 사상은 어리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꼈던 사상이기 때문에 너네들 이렇게 있으면은 학교 수업 끝나고 몰래 모여서 불량스럽게도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전복시킬 것이냐를 막 논의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독서회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전국 독서회가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요때 통신시설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이 구축될 정도로 독서회가 많았던 거야. 요거 약간 배경지식으로 깔고 가시고요. 학생운동 사건은 두 가지 있습니다.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얘네들을 우리가 연도를 좀 외워주는 게 좋은 사건 중에 하나야. 60만세운동은 26년, 광주학생은 29년입니다.
얘들아 60만세 운동 이름만 딱 봐도 지금 누구를 계승한 것처럼 보이니? 3.1운동을 계승한 거야. 맞아. 제2의 3.1운동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1919년 3월 1일은 무슨 날이었지? 고종이 돌아가셔서 국장일이었죠. 요때는 순종이 돌아가십니다. 순종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 돌아가셨으니까 고종 돌아가셨을 때 3.1운동 한 것처럼 뭔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요 60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 주도한 세력을 제일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일단 거기에 천도교 세력. 천도교 무슨 종교인지 기억나니? 천도교 1학기 기말고사법이었는데 그 손병희가 동학을 계층해서 만든 거죠. 동학에서 연결된 종교야. 그리고 사회주의자. 요 사회주의자들은 이때 당시에 조선공산당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조공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세 세력이 모여서 주도를 합니다. 천도교 계열, 사회주의 계열, 학생. 근데 여기서 일단 천도교 계열이 민족주의 쪽이야. 민족주의.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천도교와 사회주의가 함께 했다라고 할 때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손을 잡은 상황인 거야. 근데 원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사이 좋게 안 좋게? 안 좋잖아. 그래서 아까 물산장려운동할 때 사회주의가 격렬하게 비판을 했잖아. 근데 이때 왜 같이 하냐면 제2의 3.1운동이니까. 지금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본 거지. 그래서 둘이 손을 잡은 거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흡사리 껴서 가는 거야. 근데 일본도 빠가사리가 아니고서야 고종이 죽었을 때 3.1운동이 터졌는데 이걸 예상을 못했겠어?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나게 일찍부터 감시에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이 60만세 운동 하기 전에 이미 다 체포가 돼가요. 대충 누가 이런 짓을 버릴 건지 일본 애들도 그 정보가 입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체포되어 가서 60만세 운동을 하던 26년 6월 10일 당일에는 진짜 요 학생들이 주도했던 거야. 그래서 얘를 학생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준비할 땐 다른 세력이 있었지만 당일날은 학생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6월 10일에 순종의 인산이라고 국장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산일 날 서울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60만세 운동을 벌이는데 당연히 일본이 엄청나게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군사와 경찰을 보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한 3일, 4일 정도 확산되다가 더 커지지는 못해. 그래서 얘는 규모상으로 봤을 때 제2의 3.1운동이라고 보기엔 약간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영향의 별표입니다. 영향.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이 제2의 3.1운동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손을 잡았잖아. 괜찮은 거야. 생각보다 얘가 나의 독립운동의 파트너로서 나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대의 가능성, 민족주의, 사회주의, 연대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재에다 뭐라고 써놨니? 연대 분위기 형성. 그래서 둘이 이제 손을 같이 잡게 되는 모습이 이따가 나오게 될 거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29년. 요번에 일단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무슨 사건인지 아니? 광주, 전라도 광주 있잖아. 그 전라도 광주랑 전라남도에 나주라는 곳이 있어. 나주 배로 유명한. 거기를 연결하는 통합 기차가 있었는데 그 기차를 애들이 다 우르르 탈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는 한국인 학생도 있고 일본인 학생도 있어. 근데 한국인 여자 중학생이 머리 댕기머리를 닦고서 이렇게 딱 탔는데 일본인 남자 고등학생이 나이 차도 나고 일본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걔가 와가지고 그 댕기머리 이렇게 잡으면서 막 놀렸나 봐. 그래서 그 한국인 여학생이 엄청 쫄아있고 막 무서워하니까 지나가던 한국인 남자 중학생들이 왜 얘를 괴롭히냐라면서 이렇게 막아주다가 패싸움 같이 된 거야 그게. 그래서 패싸움이 났는데 일본인 측은 고등학생이고 한국인 측은 중학생인데다가 일본 애들이 먼저 시비를 거는 거잖아. 근데 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을 때 경찰은 일본인 학생들은 귀가, 한국 학생들은 엄마 아빠 불러와 이러면서 막 엄청 편파 조치를 한 거지. 그거에 이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를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아까 말한 요 독서회, 전국에 있는 독서회장들을 통해서 이게 전국인 학생들한테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11월 3일에 날짜 외울 필요 없어. 11월 3일에 뭐 일본 왕의 생일이었나 그랬을 거야. 그날 이 광주 지역 학생들이 시위를 벌여야 돼. 이게 시작이야.
그 편파적인 그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학생이 요날에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되고 그걸 알고 있었던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을 때 일반 시민들, 뭐 지식인들도 같이 가담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얘가 사실상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민족운동 중에서 3.1운동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규모상으로 봤을 때 제2의 3.1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우게 될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신간회라는 단체가 지원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60만 세 운동은 애초부터 제2의 3.1운동을 꿈꾸고 계획을 했지만 결국은 규모가 커지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제2의 3.1운동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요 11월 3일이 그래서 아직도 얘들아 학생의 날이야. 학생의 날 아니? 공휴일이 아니어서 모르죠. 학생의 날. 학교는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달력 보면 11월 3일에 학생의 날이라고 나와 있어. 요거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학생운동 굉장히 쉬워요. 다시 앞으로 가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보자. 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명칭을 보자. 민족유일당 운동은 민족의 당,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를 몇 개로 만들자는 주장일까? 한 개로 만들자는 주장이겠지. 그럼 지금은 몇 개게? 2개라는 거야.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갈라지지 말고 하나로 모아서 힘을 좀 결집시켜보자 라고 하는 게 민족유일당 운동인데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배경에서 국외랑 국내가 있잖아. 국내가 중요하고요. 국내 별표 하시고요. 근데 국외는 어려우니까 체크해주세요. 어려우니까. 일단은 국외적인 배경으로 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거든. 코민테른을 일단 먼저 설명해줄게. 얘들아 너네 사회주의가 영어로 뭔지 알아? 사회주의. 사회주의 잘 알아보 해볼게. 커뮤니스트예요. 커뮤니스트. 국제적인 영어로 국제적인 인터넷은 이잖아. 코민테른은 요거야.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조직입니다. 국제공산당 조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나의 지도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요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어. 한국인이어도. 근데 요 코민테른 측에서 뭐라고 이 시기에 지시를 내렸냐면 민족을 위해서라면 민족주의하고 손잡아도 된다 라고 얘기한 거야. 뭐라고 써놨니? 민족주의와 협력을 중시한다. 연대 노선. 그래서 코민테른이 일단 사회주의자들한테 민족주의랑 손잡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열어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중국에서 먼저 이런 활동이 일어나거든요.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학자. 국이 국민당이라고 해서 얘가 중국에서 민족주의 계열이고 공은 이제 공산당이니까 사회주의 계열인 거지. 근데 중국에서 요 둘이 손을 잡은 거야. 그게 이제 전해졌을 때 우리도 그러면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름만 보세요.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라고 해서 북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럼 우리도 유일당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잠깐 만든 단체야. 이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 그 배웠던 삼부 통합운동 있지. 참정신 삼부를 북만주의 뭐랑 남만주의 뭘로 통합해? 북만주의 혁신위회와 남만주의 국민부를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흐름에서 나온 민족주의, 민족유일당 운동이었던 거야. 여기서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 북만주의 혁신위회, 남만주의 국민부. 요것도 민족유일당 운동이었구나. 이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얘는 중요하다기보다 단어가 어려워서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고 국내적인 배경이 더 중요해. 근데 내가 국내적인 배경에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이렇게 나눠놨잖아. 그러니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나는 손잡기 싫다라고 하면 민족유일당이 성립을 해야 돼.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건 뭐냐면 민족주의도 사회주의랑 손을 잡고 싶어 했고 사회주의도 민족주의랑 손을 잡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럼 왜 갑자기 둘 다 서로가 손을 잡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느냐 이게 곧 배경인 거야. 일단 민족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자치운동가. 대표적으로 누구 있다고? 최린? 이광수? 최남선,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어제까진 같은 민족주의였는데 오늘 친일파가 됐잖아. 빨리 손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하고 손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를 거야. 그 자치운동한 사람들. 일본에 타협한다는 뜻이야.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 고수하시는 분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는 건 이분들인 거지. 빠른 손절. 그런데 독립운동에는 쪽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까지 나의 편이었던 애가 오늘의 적이 됐을 때는 우리의 파이가 줄어든 거니까 빨리 다른 편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때 얘네랑 손잡느니 사회주의랑 손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아까 배웠던 물산장려운동의 조만식,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상재 전부 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야. 알겠죠? 그러면 사회주의는 왜 민족주의랑 손을 잡으려고 했느냐? 일본이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령이 있었지. 뭐야? 시한유지법. 몇 년? 25년. 이것 때문이야. 시한유지법으로 그냥 사회주의 자체가 불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사회주의 책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난 불법이다. 법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시한유지법으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틀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려면 민족주의랑 손을 잡아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손잡아서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잠깐 만들어지기도 했어. 근데 얘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단체였어서 그냥 이름만 잠깐 보시고 사회주의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민족주의랑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라는 곳에서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는데 얘가 별표고요. 요 정우회 선언으로 사회주의 측에서 민족주의 측에 그것도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측에 굉장히 어필을 하는 거지. 이 정우회 선언은 아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얘들아 자료 5번 별표 3개 정도 하시고요. 우리 자료 4번의 자치운동부터 한번 읽어볼까? 이광수가 쓴 글이에요. 민족적 경륜. 밑에서 3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러나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나 조선 내에서 전 민족적인 정치운동을 하도록 새로운 방면에서 사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조선인인데 조선 내부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밑줄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허하는 허락하는 이야. 누가 허락하는? 일본이 허락하는. 앞에 일본이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주 빠른 속도로 친일파가 됩니다. 우리 민족말살 통치할 때 얘들아 일본 애들이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한다고 했잖아. 그때 이광수는 널리 이제 강연을 통해서 한국의 학생들 10대 학생들 불러놓고서 빨리 나가서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글을 너무 잘 쓴대. 쌤이 대학교를 국어교육과로 입학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국어 문학 막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그때 이광수 글을 가지고 국어교육과 선생님들도 교수님들 다 아셔. 친일파인 거. 근데 욕을 할 수가 없대.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무지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글을 너무 잘 쓴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래 자료 5번 정우회 선언 별표였지 얘들아. 엄청나게 중요한데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좀 말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북한 애들 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자.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히 인식하는 동시에 끊어보세요.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에서 끊으시고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하나여 에서 끊으시고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하나씩 보자 얘들아. 지금 사회주의자가 화자야. 말하는 사람은 사회주의야. 내가 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인식하겠대. 부르주아가 무슨 뜻이지?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잖아. 걔네 돈 많은 사람 좋아하더라. 부의 불평등을 인정하더라. 그건 내가 명백히 인식하고 있어. 걔네 거 단점이야. 그러나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갖고 있대. 여기서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독립으로 가는 과정. 독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얘네가 우리의 동맹자가 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야. 걔네가 빈부격차 인정하는 건 싫지만 독립하려면 얘네랑 동맹을 해야겠어. 그래서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하나요. 민족주의가 타락한 형태가 누구 얘기하는 거? 타협적 민족주의. 걔네가 아닌 것에 하나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닌 비타협적 민족주의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 오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53쪽 넘어가서 이렇게 민족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결성된 단체인 신간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 막상 신간회는 내용 별거 없어요. 신간회 연도 외우실게요. 1927년. 얘도 외워야 되는 연도 중에 하나야. 1927년. 결성은 당연히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가 한다. 여기 타협적 민족주의들 절대 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회장은 이상재. 이상재 아까 뭐 할 때 나왔던 사람이게? 이상재. 밀립대학 설립운동 주도했던 그분이에요. 이상재는 우리가 약간 독립운동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진짜 전 국민적인 존경을 받았던 분이야. 그래서 이상재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장을 해요. 사회장이 뭔지 알아? 그게 국가장 같이 나라에서 장식 치러주는 거야. 그게 왕실인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면 고종도 국장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사회장을 해주는데 그게 최초야. 이상재가. 그만큼 독립운동에서 존경을 받았던 분이고 사실 이상재는 이때 나이도 많고 되게 병든 상태였어가지고 약간 오늘 내일 하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신간의 회장은 맡아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름을 올린 거야. 그러고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셔요. 부회장은 홍명희. 홍명희 여자게 남자게? 여자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느 한 단체의 회장을 부회장을 여자한테 주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거를 시험 전날까지도 여자로 알고 공부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둘 다 남자입니다. 홍명희 씨. 강령의 별 그려볼게요. 신간의 강령. 정치적, 경제적으로 각성한다, 깨우친다. 민족은 모두 단결한다. 민족의 단결. 얘다 단결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서 단결을 의미하는 게 누구와 누구의 단결이겠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단결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여기서 기회주의가 의미하는 게 누구겠어? 타협적 민족주의 맞았어. 철저히 배격하겠다라고 행동 강령 자체를 담고 있어. 근데 그러고서 활동은 그냥 읽어만 보셔도 돼요. 봐봐. 순회 강연을 개최해서 일본 식민통치의 야만성을 규탄한대. 얘들아, 순회 강연을 주도하는 것은 민족주의였을까? 사회주의였을까? 강연이라는 건 계몽, 깨우치는 거니까 민족주의 계열들이 했던 활동이겠지. 물론 그걸 구분하게끔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그리고 농민 노동운동 도와주고 수재민 구호활동하고 만주노포 운동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하층민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얘만 알아주시면 돼요. 별표. 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생을 하자. 이제 어른들의 어떤 법적인 또는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것의 어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반대해서 실패하긴 했어. 일단 참고로 신간에는 공개단체야. 얘네 공개단체입니다. 공개결사. 합법단체예요. 공개니까 합법단체.
디밀리어스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본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탄압하기 전까지는 내버려두는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건 이제 탄압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신간에는 해소됩니다. 해소. 해소는 해산하고 같은 뜻이야. 일단 일본이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도와줬던 이래로 굉장히 심하게 탄압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회주의 측에서 입장이 바뀌어요. 일단은 코민텐 이 노선을 30년대 가면 바꿉니다. 민족주의랑 손잡지 말라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만 간다. 라고 코민텐은 이 노선을 변경하기도 했고 아까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중대회를 열었을 때 이때 지도부가 다 잡혀가거든요. 근데 지도부들은 다 민족주의였을 거 아니야. 사회주의자는 치안주의법에 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민족주의 계열이었는데 다 잡혀가고 나서 새롭게 지도부가 된 사람들이 약간 타협론자였어. 약간 그 좀 이상한 거야. 친일적인 느낌이 좀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자 쪽이 굉장히 불만이 컸던 거지. 그 두 가지 요소, 총 세 가지죠. 일제 탄압,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 그리고 지도부의 이런 말을 우경화. 보수적이게 바뀌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경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으로 해소가 됩니다. 얘들아 해소라는 단어는 신간회에서 무조건 쓰는 표현인데 해산하고 의미는 같지만 해산은 그냥 말 그대로 해산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해소는 여기서 해산한 뒤에 우리 각자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신간에는 반드시 해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간에 해소하고 나서 뭐 했는지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제 3-3이 끝이야. 3-3 끝이야. 그럼 나 지금 3-3은 어떻게 지금 본 거냐면 아까 복습했지만 무장투쟁 거기 안에 의연투쟁 들어있었고 민족주의자가 했던 실력양성운동 실력양성운동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문맹퇴치운동 이렇게 있었고 학생운동이 있었어. 학생운동은 2개,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마지막 민족유일단운동 이렇게 나눠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20년대고요. 3-4로 넘어가서 쉬고 나서 볼 건데 3-4 몇 줄이지? 85쪽? 오늘 요거 한 절반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좀 쉽시다. 5분 정도 쉽시다.